이봐요, 당신. 숨 쉬고 있어요? 나는 걸레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출국장 한복판 수천 명의 여행객 사이로 쓰러진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 코트, 은색 서류 가방, 그리고 경련하듯 떨리는 손가락. 사람들은 그저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뉴욕 JFK 공항은 폭설로 마비 직전이었어요. 연착된 항공편 때문에 출국장은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했지요. 나 유나리는 그곳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걸레와 쓰레기통을 들고 사람들의 발밑을 닦아내는 게 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손은 걸레 대신 한 남자의 목덜미를 짚고 있었습니다. 맥박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의사야? 청소부 아냐? 누가 응급팀 불렀어?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남자의 목을 다시 짚었지요. 경동맥, 요골동맥, 그리고 심장 쪽 흉부까지. 의대 2학년 때 배운 생리학 지식이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심박수 분당 28회, 호흡수 분당 4회, 동공 확장, 피부 창백.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소리치자 공항 보안팀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비켜요, 아가씨. 우리가 처리할게요. 한 덩치 큰 남자가 나를 밀쳐냈지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이 사람 심장이 거의 멈췄어요. 지금 CPR 안 하면 3분 안에 뇌사 상태가 됩니다. 당신 의사야? 아니요. 그럼 비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들것에 올렸고 나는 그저 피 묻은 내 손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코에서 흘러내린 피였습니다. 검붉고 끈적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루카스, CEO 루카스 에어로. 항공기 엔진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이었지요.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의 약한 맥박이, 차가운 피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살아있을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항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요. 검색창에 에드워드 루카스를 입력했어요.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루카스 에어로 CEO, JFK 공항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전신 마비 진단 의식 회복 가능성 희박. 이사회 새 CEO 임명 논의 시작.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신 마비, 의식 회복 불가. 그 단어들이 차갑게 박혔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달려갔다면 후회는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를 살릴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리던 순간 그 미세한 생명의 신호가 계속 뇌리에 남았습니다. 사흘 뒤 나는 공항 관리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나린 씨, 병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이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을 병원 환경미화 파트에 배치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응급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증인 자격으로 필요한 모양이죠. 급여는 동일하고 출퇴근은 더 편할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지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병원으로 출근한 첫날 나는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그리고 가족들의 한숨소리.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4년 전 나는 여기서 실습을 했었으니까요. 의대생으로서. 그리고 그날 나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312호 병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침대 위,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있는 남자.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요. 심전도는 미약하게 깜빡였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엔진도 꺼지기 전에 한 번은 점화하잖아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에게인지 아니면 의대를 포기한 나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로엘 박사님,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요? 나는 복도 끝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에드워드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담당 신경외과의가 서 있었지요. 로엘 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C3-C4 경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 마비입니다. 뇌간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이 아니라면 그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인공호흡기와 영양 공급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몸을 숨기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로엘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나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의사들은 언제나 확률로 말하지요. 5%, 10%, 0.1%.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청소 카트를 밀고 312호실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나는 바닥을 닦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꼼짝하지 않았고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살아있긴 한 건가요? 나는 걸레를 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인공호흡기에 맞춰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계가 만든 움직임이었지요. 진짜 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짝 닦아냈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였지요. 나는 예전 해부학 수업 시간을 떠올렸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신경은 죽지 않는다. 다만 신호를 잃을 뿐이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경직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굳은 것은 아니었어요. 미세하게 탄력이 남아 있었지요. 나는 손가락 끝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압력을 주고 풀고 다시 주고 마치 꺼진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확인하듯이. 몸이 기억할 거예요. 살아있었던 그때를. 내 목소리는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계속 그의 손을 감쌌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청소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닦고 손가락에 자극을 주었지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청소 직원이 왜 저렇게 오래 있어? 환자 만지는 거 아니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에어로 이사회에서 새 CEO 임명했대. 그 사람 회사에서도 끝난 거지 뭐. 가족들도 이제 안 와. 포기한 것 같던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걸레를 3개 짰습니다. 물이 바닥에 튀었지요. 끝난 사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언론도 회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어요. 병원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나와 당직 간호사만 남아 있었지요. 나는 312호실로 들어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에드워드 씨.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만든 비행기 엔진 한 번도 추락한 적 없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루카스 엔진 장착 항공기는 안전성 1위래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엔진도 처음엔 시동이 안 걸렸을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점화를 시도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감쌌어요. 당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꺼져 있어도 다시 켜질 수 있어요. 엔진은 기억하니까요. 돌아가던 그때를. 그때 심전도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모니터를 바라봤지요. 선은 여전히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 파동이 변했다는 것을.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느껴져요? 당신 심장 아직 살아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미세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지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점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 청소부 또 있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나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31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주째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에드워드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평탄했고 인공호흡기는 기계적으로 숨을 불어넣었어요. 간호사들은 이제 그를 식물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그저 기록만 남길 뿐이었지요. 나는 그의 손을 닦으며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2주 전보다는 조금 덜 굳어 있었지요. 나는 손가락 끝을 눌러 압력을 주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대로 리듬에 맞춰서. 신경전도 반응.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의대 2학년 때 배운 이론이었습니다. 신경은 자극을 받으면 미세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했지요. 설령 의식이 없어도 몸은 기억한다고. 살아있던 그 순간을.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몸이 살아있던 기억. 내 목소리는 빈 병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계속 그의 손가락을 자극했어요. 마치 꺼진 전구에 계속 스위치를 누르듯이. 어느 날 로엘 박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놓고 걸레를 집어들었지요.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회의에서 결정될 겁니다. 3개월째인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로엘 박사는 모니터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할 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연명치료 중단. 그 말은 에드워드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휴게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의대 3학년 진급을 앞두고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등록금을 낼 수 없었지요. 장학금을 받으려 했지만 성적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1년만 버티면 복학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1년이 2년이 되었고 2년이 4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자퇴서를 냈어요. 더 이상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피했습니다. 환자를, 의료기구를, 그 모든 것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을 잡고 그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312호실로 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감쌌습니다. 에드워드 씨, 들려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포기했어요. 회사도 가족도 의사도. 모두 당신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해요.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차올랐지요. 나도 포기받았거든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더 이상 꿈꾸지 말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 손을 잡고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리듬을 만들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이게 신호예요. 당신 몸에 보내는 신호. 아직 살아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요? 나는 다시 그의 손가락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지요. 또다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는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평탄했지요. 하지만 내 손끝에서 느껴진 그 떨림은 분명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계속해요. 계속 반응해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따뜻했어요.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체온이, 아주 작은 떨림이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312호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루카스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폭설이 다시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나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은 스테이션에서 졸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끝없이 내렸습니다. 마치 3주 전 에드워드가 쓰러졌던 그날처럼. 오후 11시 47분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야.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상등이 켜졌지만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지요. 나는 본능적으로 312호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기계음이 멈춰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의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꺼졌습니다. 비상 배터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안 돼. 나는 침대로 달려갔어요. 에드워드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멈추면서 그의 호흡도 함께 멎은 거예요. 나는 그의 목을 짚었지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누구 없어요. 나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 때문에 내 목소리가 묻혔지요. 나는 다시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3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3분 안에 뇌사가 시작된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에 손을 올렸지요. 하리나, 넌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분당 10만 120회. 깊이 5cm. 리듬을 놓치지 말 것. 손목이 아닌 팔 전체의 힘으로 누를 것. 살아나요, 제발. 나는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팔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압박했어요. 더 세게, 더 빠르게. 하지만 그의 가슴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비행기를 날린 사람이잖아요. 수천 명을 하늘에 태운 사람이에요. 엔진이 꺼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점화해봐요.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의 입에 숨을 불어넣었지요. 인공호흡. 두 번.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희미하게 켜졌어요. 비상 전원이 복구된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선이 나타났습니다. B. 평탄한 선. 아니야. 나는 다시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요. 마치 엔진이 시동을 걸려고 헛도는 것처럼.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요. 나는 리듬을 유지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불어넣었어요. 삐삐. 모니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불규칙했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었어요. 살아났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는 그의 목을 다시 짚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새끼 손가락이 아니라 이번에는 검지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구부러졌지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들려요? 저예요. 할인이에요.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실눈을 뜨듯이. 동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초점은 없었지만 분명히 떠 있었습니다. 누구?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요. 하지만 나는 들었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당신을 살렸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의 엔진이 다시 점화됐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문이 열리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환자는.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눈을 뜨고 있었지요. 로웰 박사님 호출해. 환자가 깨어났어. 병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나는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나는 괜찮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봤으니까요. 나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했지요. 점화됐어요.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312호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5% 미만의 확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눈은 녹아내렸고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색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 직원이 아니라 재활 보조 인력이었어요. 로웰 박사는 그날 밤 이후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린 씨 의대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 재활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지 일주일 만에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2주 만에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전신마비라던 진단은 완전히 뒤집혔지요. 의료진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의 재활 치료를 도왔어요. 손가락 운동, 팔 들어 올리기, 목 돌리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어느 날 재활 치료실에서 에드워드가 나를 불렀습니다. 하린 씨. 나는 그의 곁으로 갔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가 왜 살아난 건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던 온기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요. 그건 당신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점화할 기회를 줘서.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이 사회는 이미 저를 끝난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당신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에어로는 비행기를 하늘에 띄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저처럼 포기당한 사람들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재활병원을 만들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정했어요. 루카스 라이트. 모든 생명에는 불꽃이 있다는 뜻이에요. 3개월 후 에드워드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어서요. 퇴원하는 날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어요. 루카스 라이트 재활병원. 설립 예정. 재활의학 고문 마이너스 윤아린. 나는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살렸어요. 에드워드는 조용히 말했지요. 의사 면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4년 전 의대를 그만뒀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후 루카스 라이트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였지요. 모든 엔진은 꺼지기 전 마지막 불꽃을 기억한다. 개원식 날 에드워드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게 2번째 생명을 준 한 사람의 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청중석에 나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확률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5%든 1%든 0.1%든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지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무대에서 내려와 내게 속삭였어요. 점화 버튼을 눌러줘서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게도 다시 불을 켜줘서요. 그날 이후 루카스 라이트는 많은 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이들, 전신마비로 포기당한 이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들.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소부에서 시작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윤아린. 그녀는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정식 의사 자격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지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에드워드와 하리는 나란히 걸으며 환자들을 바라봤지요.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이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웃는 이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이들. 우리가 만든 불꽃이에요.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되살린 불꽃이에요. 원래 그들 안에 있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지요. 하늘은 맑았고 공항에서 날아오르는 비행기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에드워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비행기들도 언젠가 착륙하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띄워주면 돼요. 하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엔진은 꺼지지 않아요. 잠시 멈출 뿐이에요.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루카스 라이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생명이 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한 청소부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